안녕하세요. 쇼파르를 부는 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에 이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전세 대란이라는 말과 이 DSR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개 전세대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 그 법칙에 의해서 그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은 집은 많은데 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게 전세가 가격이 하락이 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집을 공급하는 수량은 적습니다. 그런데 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때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DSR이라고 하는 이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DSR 시행과 관련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많은 기사들이 기존에 세간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DSR이 강화되면은 기존에는 대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던 고소득 전문직이나 이런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대출이 굉장히 깐깐해지는데, 특히나 이 고소득자 분들에 비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변호사 같은 또는 의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 그다음 고위 공무원 같은 이런 분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경고성 메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듣기는 듣는데, 그럼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주는 그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이 DSR, 다시 말하면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연소득에 비해 내가 그 지불해야 될 그러한 이자와 원금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DSR인데, 이 비율을 18년 10월 31일부터서 70%, 그러니까 가령 제가 1,000만 원을 1년에 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의 70%면 700만 원을 제가 빚과 이자를 갚는데 갚아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1년간 300만 원으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겠죠. 이러한 대상자들 고 DSR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2021년까지는 평균 DSR을 40%로 낮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퍼센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호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DSR이 70%였을 때는 오히려 60%를 고정으로 놓고 볼게요. DSR 70% 정도는 고 DSR로 선정하고서 이분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0%인 분들은 주택담보대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을 버는 중에서 600만 원은 이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부분을 600만 원을 사용하는데, 나머지 4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이분들도 극히 어려운 생활 수준인데, 이분들에게는 그나마 그 대출이 가능하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게 40%로 낮아지면요, 이거 어떤 비율이냐면 1,000만 원을 벌 때 400만 원을 빚으로 갚고 나머지 600만 원을 생활로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이런 것도 아마 다 브레이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월 DSR 지표를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점검과 관리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서 그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왜 DSR에서 조금 구린 냄새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회가 갑자기 어떤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났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를 하나하나씩 놓듯 규제를 하나씩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DSR이라는 그 규제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DSR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빚이라 하면은 원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DSR에서 말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빚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이 DSR의 시행 기본 취지죠. 여기에서 DSR을 보면 DSR을 시행하는 그 기본 취지는 돈을 빌리는 서민 때문에 이러한 취지가 발생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보겠지만 과연 DSR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규제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계대출에 원리금을 합산해서 관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빚을 갚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를 보면 사실상 처음으로 소득을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득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DSR이 시행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소득,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얼마만큼을 쓰고 얼마를 또 어디에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규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DSR의 경우 지금 여기서 나온 2021년까지는 DSR의 수준을 40%까지 낮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40%라는 숫자는 그냥 제시된 숫자일까요? 우리는 보통 야 이건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정한 숫자일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어떤 추론 없이 그냥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면 되는데요. 어떤 영상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인데 세계 경제 붕괴와 돈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상의 제목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근 이집트에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엔겔 지수죠. 엔겔 지수를 말하는데 이 비율이 40%가 되자, 즉 식량값이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하여 수입의 40%가 식량에 사용되면 역사적으로 이 비율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약간 연결지어서 말한다면 DSR을 40%로 낮추어서 40%까지 생활을 문란하게, 그러니까 규칙적이어야 하는 수준을 40%로 놓는다는 거예요. 40% 이상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돈인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식량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식량 지급비로 40%를 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인 것처럼 DSR에서 40%라는 것은 내 수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자를 갚는데 나가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게 식사 때와 식량값과 비슷한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40%라는 것은 굉장히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DSR을 40%로 낮춰서 40%를 넘지 못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플랜 때문에 작성된 스코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되게 비가 올 징후가 없다면 내가 우산을 가져왔는지 또는 가져오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좀 꾸물꾸물해요. 비가 오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늘을 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과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연에 확인한 사람이라면 황급히 주변의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혹시 우산 가진 거 있니? 여분으로 가진 거 있니? 라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DSR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스코어를 다운시켜서 국민들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국가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수입과 거기에 있어서 나가는 지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DSR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핏 보면은 그 대상이 서민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재무 건전성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의 재무 지표는 대략 자본의 적정성, 그 다음에 자본의 건전성, 자산의 건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유동성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그 종합하여 고려하는데요. 이 중에서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본, 자산, 수익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한 가지 돈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가만히 있으면 돈이 불어나지 않죠. 그래서 움직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부분도 함께 포함되는 단어가 돈이란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재무지표는 딱 하나죠. 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 알려주는 말만 듣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수단입니다.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계속 표현을 바꿔버리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조용히 앉아서 사고하는 사람은 이게 이거와 같은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들의 전체적인 그 연결고리는 간단하구나. 고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간단한 어떤 현상과 같구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되는데 온 국민이 이런 걸 파악해버리면 장사하는 사람, 은행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상인이에요. 이 은행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익이 줄어들겠죠. 자신들의 수익 구조가 파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 돈을 주어서 학문을 개발시킨 이들이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꼬고 또 꽈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해서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봐서는 읽어도 눈으로 보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자본의 적정성을 보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내가 뭐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든다고 할게요. 그런데 내 자본은 얼마냐? 10,000원을 가지고 나는 자본을 10,000원을 두고, 아니 10,000원은 좀 너무 작고 100만 원을 두고, 제 자본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900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상적이겠습니까? 이 회사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망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본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 손해봐야 될 금액은 900만 원이나 됩니다. 고로 이러한 그 회사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은행이 힘들게 되고 은행의 재무 구조가 약해지게 되면은 은행의 재무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또 들어가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또 고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할 경우 국가의 경제적인 약화까지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회사도 이런 BIS 자기 자본 비율은 굉장히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을 보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은 돈을 뗄 가능성은 그냥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것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이제 하는 말로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부신 자살이 될 가능성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 그냥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은 뭐냐면은 떼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높여서 받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클수록 그 이윤을 받는 배당액은 커지는 그런 이유인데요. 은행은 여기다 도박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을 주겠지 라는 마음에서 도박을 걸어서 대신에 고리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다 이제 원금을 먹튀 해버리면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 자산으로 이제 그 금액이 잡히게 되는데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은 이제 부실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를 보면은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서브프라임에게 모기지 대출, 다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것이 부실 자산 또는 부실 채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실 은행들이 파산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건 내부적으로 보면은 더 복잡한 스토리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역시 여기서 돈이죠. 은행이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은행은 그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고 수익을 얼마 못 내요. 그러면은 재무 구조가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을 보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은 많겠죠. 은행 직원들, 그다음에 은행을 홍보하는 거, 또 어떠한 판매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팀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건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들은 비용들, 그러니까 이런 고정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재무 구조 또한 이렇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맥도날드의 그 창립자의 실제 실화를 담은 영화 더 파운더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원래는 맥도널드라는 이 회사가 지금의 그 창립자가 맥도널드라는 그 햄버거 가게를 차린 게 아니라 맥도널드라고 하는 두 형제가 시골에서 햄버거 가게를 차린 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지금의 맥도널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이렇게 누리면서 엄청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시골 햄버거 그 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이 가게를 잠깐 들렸던 한 사람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에 맥도널드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지극히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것을 착안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맥도널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다음 맥도널드의 그 시스템, 그리고 맥도널드는 햄버거를 팔죠. 근데 햄버거가 아닌 다른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고려하면서 이 회사는 동일한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고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여기 인터넷에 이제 집토스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맥도널드가 햄버거가 아닌 임대사업, 부동산 사업이죠. 임대사업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해가지고 나온 글인데, 거기서 보면은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패스트푸드라는 시스템을 아마 맥도날드가 최초로 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패스트푸드,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전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해리 제이 손해본이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 푸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15센트, 그러니까 얼마 안 가는 가격이죠. 15센트짜리 햄버거를 판매하는 이유는 그 햄버거로 수익을 내가지고 재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싸게 파는 이유는 단순히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미끼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임대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지금 저기 어디죠? 신도시. 지금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새 건물이죠. 새 건물로 굉장히 멋지게 지어놨는데, 문제는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동 인구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건물이지만 임대료를 높여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임대료를 받지도 않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사십시오,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은 건물이 새 것이냐 아니면 낡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유동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맥도날드는 값싼 햄버거를 미끼로 유동 인구를 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겠죠. 왜냐?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서 장사하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앞다투어서 그 자리에 가게를 오픈하고 회사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지역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려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맥도날드는 그 희소성의 가치를 바라보는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은행의 이 수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맥도날드는 그 대개 푸드 사업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내용을 들어보면 푸드 사업은 그냥 미끼였고 실제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라는 겁니다. 임대업. 그런 과정에서 은행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이자를 누구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대출 이자를 받아먹는 역시 이것도 푼돈이죠. 대출 이자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회사였지 않았을까라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 구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이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에는 우리가 따져보면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품들은 펀드 내지는 투자 등의 언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모두 바꿔 말하면 그것은 도박이 됩니다. 제가 왜 이 투자나 펀드 이러한 것들을 도박이라고 이렇게 평가짓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가 과잉되면 그래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그 예로 삼을게요. 부동산 투자가 과열되면은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죠. 근데 국가는 그 투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도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투자. 여기서 조금 더 과열돼서 국가의 그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 이르면 그건 투기. 그 다음에 국가가 강경한 입장으로서 그 적극적인 개입, 그래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는 수준이 다다르면 그건 도박. 이렇게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국내외 투자 등등은 모두 도박, 실질적으로 도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금도 못 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박의 특성상 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최고의 배당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게 되면 종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그게 연기금인가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펀드에 투자했다가 굉장한 손실을 많이 봤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도박이 갖는 성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걸 합법적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은행과 관련해서 경매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인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대출을 해갔을 경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금융기관이 주택을, 이것은 그 채무자의 주택이죠.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 경매에 넘기려고 한 그 순간에 대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넘기기 전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한 명의 채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람의 집을 차압을 걸어서 그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 한 채를 경매에 넘겨서 은행은 그 경매에 충실하게 참석해서 좋은 가격에 이 주택을 팔 수 있겠죠. 좋은 가격에 팔게 되면 은행은 빌려준 대출금에 대개 원금에 상응하는 그러한 경매금을 받게 된다면 손해는 보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연체가 한 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발생해가지고 그들의 집이 일순간에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는 하고 싶은데 처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희소성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은행은 울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유예 제도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은행을 보호해주는 제도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것의 도입 연도는 2007년도 9월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이게 도입된 제도인데 실상은 그렇게 아직은 많이 쓰지 않고 있다네요. 근데 제가 왜 이 경매유예 제도를 이렇게 DSR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 내용은 뒤에 가시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DSR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을 관리한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그 가계 대출을 관리하냐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합산된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DSR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R 제도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이게 딱 걸리죠.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합산된 규제 내용을 보면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이 내용과도 잘 걸리는 게 경매유예 제도라는 이 제도가 연결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DSR 이 내용하고 이 경매유예 제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이제 영화 빅샷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DSR 제도하고 이 경매유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갖는지 어렴풋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자가 은행으로부터서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빅샷의 초기 배경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저금리 시대가 이미 그 사회에 도래해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빚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의 문턱이 너무너무 낮습니다라는 게 사회적인 슬로건인 것처럼 그렇게 유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심지어 이 영화상에서는 주인이 있는데 자신이 기르던 개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소득 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 각종 증명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활동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명하는 거 없이 그냥 이름만 대면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남발된 대출의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방대할 만큼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개인 부채죠. 은행은 부채를 빌려줬다는 증서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시된 증서 또는 담보 증서는 은행에 비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돈을 줬는데 은행은 돈을 주고 받을 때는 그냥 종이를 받는다. 그럼 은행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마다 자기들의 재무 구조가 약해지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이미지를 더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 이건 사업가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시된 증서 또는 담보를 은행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 가능한 파생 상품으로 바꿔서 은행의 수익 상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들을 이렇게 바꿔진 것을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는데요. 은행은 이들 부채 담보부 증권을 판매하여 대출로 인해 빠져나갔던 은행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은행은 자산 비율을 유지하게 되죠. 신용 등급에는 프라임 등급, 알테이 등급, 그리고 서브프라임의 세 등급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금융권에서 이제 제시하는 신용 등급 체계입니다. 각 등급별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각 등급별로 돈을 빌렸으니까요. 그럼 각 등급별로 빌린 사람들은 빌린 사람들의 그 증서는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증서로 인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 또한 각 등급별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패키징 된다면 이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고르게 패키징이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등급의 그 증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반드시 돈을 낸다는 확실성이 있는 증서입니다. 그리고 RTA는 그보다는 좀 덜하고, 그 다음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요 돈을 빌렸지만 돈을 언제 갚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증서가 됩니다. 이럴 경우 그 프라임 등급의 증서를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그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좀 더 낮은 그 수익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은행은 이건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소액의 이윤만을 바라고서 그 확실한 이 상품을 사겠죠.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 이 서브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절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은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3분의 1 정도만 내가 받으면 되라는 수준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등급에서 받아낸 이 증서 상품은 헐값에 떨이치게 하죠. 떨이를 칠 수 있겠죠. 3분의 1 수준에서 떨이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사는 사람은 3분의 2라고 하는 마진을 남기게 되죠.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이런 부채 담보부 증권을 사는 사람의 경우는 그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 프라임 등급과 같이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의 그런 부채 담보부 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배당률이 굉장히 낮은 그러나 안전한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박의 그런 스릴감을 느끼면서 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드 투자나 이런 것들은 도박의 일종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박에서 한번 승리하게 되면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다가 조금이라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그 짜릿함을 생각해서 경마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슬롯머신을 땡기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박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죠. 그것처럼 이제 돈을 벌었을 때 도박을 통해서 한번 버는 분들은 그 도박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임 등급의 안전한 노선을 이렇게 걷던 분들이 그 다음에는 RTA급으로, 그 다음에는 서브 프라임급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파생 상품을 사는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모두가 다 도박이 주는 스릴감 때문이죠. 그래서 각 프라임 또는 RTA 그리고 서브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 등급별로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이걸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박의 스릴감을 느끼지 못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등급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버립니다. 프라임 등급의 파생 상품, 프라임 등급의 파생 상품에 RTA 등급을 조금 섞고 그리고 나머지 상당수의 서브 프라임 등급의 부채 담보부 증권을 섞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키징을 만들죠. 그러면 이걸 팔 때도 이제 뭐 고액으로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 아니면 4분의 3 정도의 가격에 떨이를 칠 수 있는 은행의 이점도 있지만 사시는 분은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나름대로 큰 폭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도박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도박도 도박이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스릴감, 이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을 산 투자자는 담보증권별로 원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파생 상품이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채 담보부 증권 누군가 샀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3분의 1의 가격을 주고 샀는데 그럼 저 사람이 과연 3분의 2의 그 마진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누구는 할 수 있겠다 또는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게 됩니다. 나는 1,000만 원 낼 테니까 너는 100만 원 내. 그러면 이건 10대 1, 10대 1의 비율로 내가 너 100만 원 내는 것을 받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위 돈 많은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낼 테니까 너 100만 원 내고 우리 이걸 도박하자.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도박은 실상은 어떠한 물건이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부채 담보부 증권을 샀냐 안 샀냐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도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채 담보부 증권을 구입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윤을 얻을 수 있겠는지 그 여부를 도박화시켜 놓는 파생 상품을 이제 영화 빅샷에서는 인조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오가는 이 돈의 규모보다 이렇게 인조 부채 담보부 증권으로 인해서 오가는 투자 금액이 훨씬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100배 이상,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면 10억짜리를 한순간에 1조 원으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도박 아닌가요? So here's how a synthetic CDO works. Let's say I bet 10 million on a blackjack hand. 10 million because this hand is meant to represent a single mortgage bond. Okay, Selena has a pretty good hand here, showing 18, dealer showing 7. That's a really good hand for Selena. Good odds. In fact, her chances of winning this hand are 87%. So, my odds are good. I'm on a winning streak. Everybody in this place wants to get in on the action. How could I lose, right? Now, this is a classic error. In basketball, it's called the hot hand fallacy. A player makes a bunch of shots in a row. People are sure they're going to make the next one. People think whatever's happening now i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into the future. During the real estate boom, markets were going up, and people thought they would never go down. So people who are watching and think that I won't lose will make a side bet. Now this is the first synthetic CDO. I love Selena Gomez. Bet you 50 million she wins, and I'll give you 3-1 odds. 3-1 odds? Okay, I'll take that bet. Now, somebody else is going to want to make a bet on the outcome of their Bet you bet. 50 million she wins. That will lead to synthetic CDO number 2. Hey, I bet you 200 million that lady in the glasses wins that bet. She probably will win. So I want a great payoff. How about 21? Deal. And this will go on with more and more synthetic CDOs. And we can transform an original $10 million investment into billions of dollar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내용의 모든 부분에는 은행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은행의 실질적인 주 수입원이 이러한
파생 상품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은행은 순수하게 이자만을 받고서 은행 운영을 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 금융투자은행 같은 데서 솔직히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 중에 어떤 걸 사면은 내가 더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문 도박사죠.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을 두는 이들의 금융투자자인데 이러한 금융투자은행들은 그런 사원들을 트레이더라고 말합니다. 트레이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레이더 해서 이제 검색하면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만 함께 보겠습니다. 트레이더의 생존 법칙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이 각종 규제 강화로 고사 위기다라고 돼 있으면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를 방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 상품들 그냥 투자인 거죠. 투자가 왜 투기가 되는지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파생 상품들을 사시는 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 자체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의 초창기에 일을 하는데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익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 그 금액 가령 내가 1,000만 원에서 10%를 수익을 내면은 100만 원이죠. 근데 1억에서 10%를 1억에서 5%를 냈습니다. 근데 그건 500만 원입니다.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냐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초창기 때 어려웠던 것은 절대 수익 자체가 크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개인 돈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종잣돈을 가지고 이렇게 펀드 같은데 이제 물건을 사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분은 표현하기를 베팅을 한다고 말합니다. 베팅이라는 것은 도박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의 결과는 여기서 2달 만에 깡통 계좌를 만들었다고 소개되어 있네요. 물론 이분은 다음에 이걸 만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매달렸지만 그래도 2달 만에 깡통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 또는 금융가는 이렇듯 푼돈으로 재벌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성실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는 이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베팅을 하려 한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는 투자겠지만 나쁜 의미로는 투기 그리고 불법적인 의미로는 도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과열되면 부동산 투기가 되고 주식 투자 또한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도박이라는 것은 심한 중독 증상을 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투기 내지는 투자도 마찬가지로 중독 증상을 야기하리라고 봅니다. 대개는 합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크게 매스컴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금융가는 항상 이 같은 투자 가능한 상황을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어나가려고 할 거라는 이 점 또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부실 자산이 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 등급 낮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 낮은 신용 등급자들에도 불구하고 은행은요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진이 적게 남는 파생 상품을 남기면요 이건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채 담보부 증권은 마진이 굉장히 적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입하는 사람 그냥 도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입한 사람들은 수익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은 그러죠. 제가 좀 더 큰 그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알선해 드릴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 은행은 무리해서라도 낮은 신용 등급자들에게도 파생 상품을 대출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채담보보증권은 도박사들에게 좋은 게임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자 2008년 서브프라임, 다시 말하면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자들에게 주택담보부 대출을 해준 모기지론, 주택 대출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그 금액에서 그 지불하지 못하는 원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온 그 분석 자료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하려 나온 자료로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관련 동향을 보면은 2006년 이후 금리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체율,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연체율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빚을 못 갚으니까 주택 압류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주택 압류가 급증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경매유예제도는 주택 압류 사태가 급증하지 않고 조금씩 일어나면요. 경매유예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주택 압류 사태가 급진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나온 분석 자료, 2006년도까지의 자료를 2007년도 9월에 분석한 겁니다. 그럴 때는 주택 압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넘어와야겠죠. 그러면 이 경매에 넘어올 때 그 넘어오는 물량을 조절하는 어떠한 브레이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매유예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유예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2007년 9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겠는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이 흐른다면 이것은 저금리 시대를 의미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기업이 쉽게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이자보다도 내가 신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신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물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비해 물건의 수량이 작다 보니까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국가는 물가 상승을 조절하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한편 시중에 유동 자금이 부족해진다면 이라는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멈추고 또는 일자리 또는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일자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창출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한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개인의 주머니가 가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시중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제가 그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역 상권에 물건을 사지 않고 싸고 시설 좋은 다국적 기업의 물건을 사게 되면은 내가 썼던 돈이 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내 지역에 그 유동되는 자금 규모가 축소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바로 그 요인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주머니가 가난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체자 내지는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그 규모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을 압류당하는 대량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압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왜 유동자금이 부족해질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서민들이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골목 시장에 안 가고 내가 그 어떤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동자금이 한순간에 그렇게 작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저는 DSR에 관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은행의 자산 규모에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DSR이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어떤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은행의 재무 구조를 평가하는 지표가 DSR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 다시 말해 은행의 자산 규모에서 어떤 변동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죠. BIS 비율 상승을 규제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있어서 은행의 BIS 그러니까 너가 그 국가로부터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은행은 아마 되게 국가에서 이렇게 빌려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면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빌린 비율에 비해 너가 투자한 그 비율을 더 높여라.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빌려갔던 돈은 갚고 일부는 갚고 그 갚은 만큼의 금액은 너가 네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다시 꼬라박아라. 이렇게 말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BIS 비율 상승을 규제할 수 있겠지만 은행으로서는 빚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자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빚은 갚아야 하고 보유자산은 투자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로써 은행의 자산 규모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자산의 규모에 들어가는데 이걸 투자해버리면 이건 자산 규모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음으로써 빠져나갔던 그만큼의 자산 변화가 생길 건데 그 결과 대출 가능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 자산이 많으면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대출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겠죠. 근데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서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보면 2006년 이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2006년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요인을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은행이 어떤 의미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던 보유 자산이 줄어들므로써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해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한정돼 있죠.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악화되고 연체자는 그냥 내가 대출을 받아야 이걸 돌리고 해서 다른 물건도 사고 그러면 그 물건을 팔았던 기업들은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순환 고리가 연결되는데 이게 서민의 주머니가 악화돼 버리니까 말라버리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이제 주머니들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연체자는 물론 주택 압류 사태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의주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간파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학벌이 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이 정도 생각은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국가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차관을 빌려다 이렇게 쓰는데 국가는 FRB에서 빌려오던 차관을 FRB가 이제 연장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연장하지 못하고 갚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인데 그럼 국가가 돈을 어디다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도 차관을 빌려오면은 한국은행 금고 안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뿌려서 각각의 경제활동에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시기가 되면은 이걸 다시 다 한국은행으로 수거해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것을 FRB에다 갚는 이런 구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서 은행에 빌려줬던 돈을 한국은행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갚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의 일부가 돈을 갚는 데 나가버리고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메꾸려면 내 돈을 메꿔야죠. 그랬을 때 그걸 메꾸면 은행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수준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은행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개 구조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보유 자산을 더 들여 넣어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니까 우리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원래 1,000만 원의 자산을 그 돈을 가지고 빚과 자산을 가지고 만든 게 1,000만 원입니다. 그 규모로 은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800대 200의 비율로 쓰고 있는데 이 8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한국은행에다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은행이 운영해야 되는 자금은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떨어지는 금액을 메꾸지 못하면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되는데 은행은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다시 집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졌죠. 그리고 높아졌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쉽고 또는 이해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절된 BIS 자기 자본 비율로 인해 은행의 대출 가능한 규모는 줄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은 다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진 돈은 없는데 대출은 해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대출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선택적이라는 것을 지목하려면 규제가 더 엄격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중의 유동 자금은 자연스럽게 적어지죠. 대출 받은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은행도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아니면 회사도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신규 사업을 늘리지 못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가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지면서 금리는 인상되는 거죠. 돈이 귀해지니까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개개인의 주머니는 고갈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연체자는 그리고 물론 주택 압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나왔듯이 그 주택 압류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은행은 가압류 물건을 보유를 대량으로 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 은행이 돈은 없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부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도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건물로 갚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 건물은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중국이 지금 힘드냐면은 중국의 위안화를 많이 찍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많이 찍어놓은 위안화로 미국이나 다른 데에다가 그 재료를 살 때 그 위안화를 주면 됩니다. 근데 왜 달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제가 붕괴하네 마네 이런 소리가 들까요? 다시 말하면 물건값을 지불할 때는요, 상대방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폐로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기축통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화폐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 달러를 기축통화를 하죠. 그 달러로 제시를 해야, 그 원자재 가격 등을 지불해야 되는데 중국의 이 달러가 얼마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1대1로 프로젝트에 너무나 과대한 그 달러를 소진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 1대1로 프로젝트에서 투자했던 그 달러가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나타나는 부실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이것들은 다 똑같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 간에 일어나는 대출건도 어찌 보면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은 거고, 일반 시민과 은행 간에 일어나는 대출건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죠. 고로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나 어떤 자그마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대기업화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대기업화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압류 사태가 일순간에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물건, 그러니까 압류된 주택인 거죠. 이 과도한 물건은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내리막길을 달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해버립니다. 가령 저는 그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나는 팔 생각은 없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압류당해가지고 내 옆집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의 50%가 그 경매에 나가가지고 일순간에 10억짜리가 3억에 땡처리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팔지 않으려고 하는 그 10억짜리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10억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천만입니다. 이미 3억짜리를 사가지고 들어와 버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아파트 단지는요 3억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도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 가격은 5억이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 분양 가격을 뭐 디스카운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3억짜리가 돼버렸네. 그래서 누군가 3억짜리 분양을 받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5억짜리 분양 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왜냐? 그 3억짜리 분양권을 산 사람을 입주를 허락하게 되면 자신의 5억짜리 분양권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3억짜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난리가 나버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주택담보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자산 3억과 대출 2억을 받아가지고 5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3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라진 2억을 어떤 마진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은행의 자산 규모가 변동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서 은행의 자산 규모가 이제 변경되면 이제 나타나는 일이겠죠.
은행의 수익 구조에서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제 어떠한 조짐이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그래야 은행은 이익 집단입니다. 솔직히 기업도 이익 집단이지만 은행은 고리 대금업을 하는 그 모습부터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이자 같은 이런 돈에 대해서 악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이 수익 구조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처할 것이고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이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반드시 정권과 결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야겠죠. 그게 저는 DSR이라고 생각합니다. DSR 제도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 능력의 그런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줄 돈이 없거든. 그렇다고 내가 아예 돈이 없다고 말하면 은행은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의 그 수준을 봐가지고 예전과는 다르지만 돈을 그 떼어먹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안 주겠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돌려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떼일 수 있는 돈의 경우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DSR 제도를 도입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나타난 결과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DSR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출을 해주냐 마느냐 이런 대출 해주는 양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 자금의 그 규모가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연체자 주택담보대금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연체자가 발생하고 그 연체자가 좀 더 가중하게 되면 주택이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좀 더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된 규제가 경매 유예 제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은행의 재무 구조가 취약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첫 번째 가설이 저는 항상 선행되는데요. 그 가설을 저는 미 연방준비은행에다 두고 있어요. 그 가설의 FRB에서 이제 정책 변화가 있겠다는 거죠. 이러한 FRB에서의 정책 변화와 상관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어떤 국가에 차관을 빌려주고서 그 차관 상환 일자를 연기해 준다면 좋겠지만 연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을 차압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은행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와 갚아야 하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은행들에게는 크나큰 금융 대란이 초래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은행에서 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요. 국가가 그 은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달러의 보유 금액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과연 결제 능력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느냐,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DSR 그 퍼센트가 소위 40%를 규제한다고 하면 50%, 6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SR은 강력하게 소득 규제를 실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소득 규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겔 지수하고 같습니다. 엔겔 지수.
연결 계수는 그냥 학문적인 이론이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그건 규제가 되죠. 그 규제가 저는 DS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소득 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이 기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규제 대상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 정확한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최근이죠. 올해 6월 달에 나온 기사 내용이니까요. 실질적인 1차 규제 대상은 기존 대비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DSR 효과로서 70%를 넘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의 수입을 버는데 그중에 7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으로 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인 거죠. 그 분들만 해가지고도 이미 대출의 절반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체 대출 규모의 절반인지 아니면은 70% 정도 받던 사람의 그 중에 절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1차 규제 대상이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SR의 비율 조정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은 빚을 진 자한테는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걷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경찰관 아저씨들 와요. 그러면 경찰관 아저씨들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수고하십니다 하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잘 넣고 걸어가는데 저쪽에 경찰이 오네? 그러면 경찰이 오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없죠. 특별하게 어떤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경찰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DSR 비율 조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는 분들은 뭐냐면은 사실 빚을 가진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가진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되고 그리고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게 많은 그러한 일상을 사는 분들에게도 또한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왜냐? 이분들은 수입이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을 찾아가면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피처 또는 피난처라고 할까요? 피난처를 상실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빚이 없거나 이러한 빚을 빌릴 이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헛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빚이 있는 분이나 자기 생활을 조절하지 못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서운 경고성 발언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자포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저는 질문을 스스로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한순간에 1억 천금을 우리는 노리려고 하는데 그건 노름입니다. 도박인 거죠. 한순간에 1억 천금을 노리는 것은 로또, 그 도박이잖아요.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땡이고 로또, 그 다음에 도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솔직히 올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바라보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옛말에 노름으로 돈을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카지노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진리와 같은 사실 있잖아요. 카지노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끌고 담배를 멋지게 피면서 옆에 예쁜 아가씨 데리고 카지노에 들어가죠.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되죠? 누더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가지고 있던 차도 빼앗기고, 그러고서 그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 골목에서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누군가는 이걸 조장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씀씀이를 절도 있게 줄이십시오.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이것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 나눴듯이 어떤 사람은 주는 급여만큼만 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 급여보다 더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시킨 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장이 시킨 일을 하지만 사장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대체하려고 할 때 어느 누구를 대체하겠습니까? 시킨 만큼만 일을 하고 돈을 주는 만큼만 일하는 그 사람은 기계하고 비교했을 때 하등의 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기계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자는요,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산업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실한 모습을 가정에서도 가져야겠죠. 씀씀이를 절도 있게 줄이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재벌들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옷을 입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재벌은 재벌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각자 생활에서 필요한 만큼을 행하고 필요한 만큼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박자가 잘 어우러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죠.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한 그 마음은 도박인데, No pain, no gain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력하지 않고서 무엇인가를 쉽게 얻겠다는 그 마음은 도박입니다. 헬스장에 당당하게 붙어있는 이런 문구, 이런 도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문구가 아마 그 분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장을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No pain, no gain. 빛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는 페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빛은요, 어떤 그 방카시유, 그러니까 기름진 석유 덩어리와 같습니다. 내 몸에 한번 들러붙으면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내 몸에 옆으로 번지는 것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몸에서 제거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삶을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은 밖에서든 안에서든 살림살이꾼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로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경제, 이상적인 경제의 모습을 그가 바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협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노예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그 제목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그 책의 내용을 잠시만 이제 간추려서 이제 소개하면은, 수입의 1할은, 그러니까 10%죠. 무조건 저축해라. 그리고 수입의 7할은 아내에게 주어서 그 금액 안에서 많든 적든 그 금액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절도 있는 살림 규모를 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의 2할은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서 매일같이 갚아 나간다는 신뢰를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제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게 되면 그동안 저축했던 거 그냥 수입의 2할을 갖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생활에 궁핍하다고 해서 저축한 돈을 써버리면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다시 말하면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굶어 죽었는데도 먹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종자 빼고는. 그렇다고 종자를 먹어보십시오. 먹는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부르겠어요? 종자가 얼마가 된다고. 종자를 먹고 나면요. 그 순간 또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자신은 굶어 죽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농부는 자기가 배가 아무리 고프다 할지라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자를 아끼는 수준에서 생활을 설계하고 그대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 종자는 밭에 뿌려져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키워나가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길었는데요. 주택담보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일은 이 사건은 DSR이라고 하는 것과 경매유예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량 연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택 압류가 대량으로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과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 더 훌륭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과 잘 어우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 가신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전망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